자, 오늘은 역사 벌써 3차 시수업이죠. 지난 시간에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배웠죠. 두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문명 이외에 또 다른 두 개, 인도와 중국의 문명을 배우기 전에 또 다른 문명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학습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과서에 두 개의 문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존재하는 문명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문명도 지금 우리의 역사에 특히 우리나라, 특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문명이에요. 자, 그럼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일까? 우리 이거는 교과서 25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왼쪽에 있는 나일강 주변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자,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자, 근데 그 중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헤브라이 문명을 한번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모세의 기적. 모세라는 사람 들어봤죠? 자, 이 모세는 헤브라이 민족의 지도자급인데 여기 이제 이 멤피스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근데 이제 자기와 같은 민족인 헤브라이 민족이 피라미드 쌓고 나일강 홍수 날 때마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이 모세가 어떠한 결단을 하니? 그렇죠. 이 이집트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탈출한다 이집트를 이걸 줄여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스토리들은 우리 성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결국 이제 그,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바다를 하나 건너가게 되죠. 여기가 말이죠. 홍해예요, 홍해. 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자 지팡이를 찍으니 바다가 쫙 하고 벌어졌고 결국 이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를 막 이렇게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세운 왕국이 바로 뭐다? 헤브라이 왕국이다. 헤브라이 왕국. 자, 이 헤브라이 왕국이 점점 발전하면서 특히 솔로몬 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자, 이 헤브라이 왕국은 이 시대의 다른 모든 문명 국가들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거.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라는 걸 의미하죠. 다른 문명은 다신교예요. 이런 신 저런 신 수많은 신을 믿는데 얘네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던 이거를 이제 유대교라고 하고요. 이 유대교를 믿었던 헤브라이 왕국은 헤브라인들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야?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헤브라인들, 유대교를 믿는 현재 유대인들은 그 지저스를 믿지는 않고 있죠. 어쨌든 그 지금의 이 크리스트교, 예수님 믿는 이 크리스트교,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자, 이 종교가 바로 헤브라이 왕국의 그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 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 다 우리 구약 성경 보잖아요. 그게 바로 헤브라이 왕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또 하나.
그 위에 보니까 또 다른 국가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니키아라고 하네. 페니키아. 피노키오 아니고요. 페리카나 아니에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자, 근데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잘 보면요. 자, 왼쪽에 이렇게 지중해와 지중해와 인접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바닷가 쪽 지중해 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중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중해 쪽으로 쭉쭉 쭉쭉 배 타고 해상 무역을 하러 나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하면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발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 쭉쭉쭉 가면서 자, 바로 이곳, 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자, 이곳에다가 식민지 하나를 건설해요. 자, 그 식민지가 바로 뭐냐면 카르타고라는 식민지예요. 카르타고. 자, 어느쯤? 요쯤에. 그래서 이제 이 카르타고라는 페니키아가 세웠던 식민지가 나중에 그 로마 여기 위쪽에 이제 바로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하고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망해. 자, 근데 결국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현재 이제 망해버리고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만든 글자가 이제 표문 문자예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상형 문자 같은 걸로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기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음, 우리가 발음하는 거를 표현한 이러한 좀 뭔가 과학적인 뭔가 원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든 이 문자를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옆에 이제 그리스 애들이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 그리스 애들이 이거를 이제 전에 받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표문자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게 바로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알파벳. 알파벳의 기원이, 기원이라는 말보다는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시발점이라는 말을 상당히 좀, 머리에 꽂히죠. 그래서 알파벳의 시발점. 자,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 페니키아가 만들었다. 얘네들이 이 알파벳을 만드는 바람에 소음 문자 알파벳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 페니키아인들의 알파벳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이탈리아어, 뭐 그리스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전부 다 뭐야? 알파벳이에요. 자, 그 알파벳을 만든 애들이 어떤 나라다? 페니키아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교와 또 이슬람교 많이 믿는데 이거를 만든 왕국이 어느 왕국이다? 헤브라이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이 두 개의 문명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상당히 영향이 깊은 그러한 시발점들을 만든 문명이에요. 시발 문명이네요. 시발 문명. 자, 그러면 다시 자, 인도로 갈게요. 자, 우리 교과서 26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자, 인도는 이것도 역시 교과서를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 왼쪽에 인도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인도는 두 개의 강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강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인더스 강이.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하는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두 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중간에 여기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무슨 산맥이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쫙 있는 거, 히말라야 산맥. 자, 그럼 히말라야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인더스, 오른쪽이 얀지스인데요. 자, 먼저 인더스 강.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드디어 이제 문명이 시작이 돼요. 그 문명은 뭐라고 하냐면 인더스 문명 또는 이제 인도 문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라파 지역과 모헨조다로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 흔적들,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역시 문자는 그림 문자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문명의 문자는 그림 문자예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만 쐐기 문자고, 아까 그 페니키아 문명만 표 문자지만, 나머지는 모조리 다 이모티콘과 같은 그림 문자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도의 그림 문자 한번 잠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들 그 1번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뭔가 도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모양을 뜻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림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소 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문자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문자를 썼고요. 잘 나가던 이 인도 문명이 갑자기 북쪽에 아리아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리아, 응? 아리아. 이 아리아가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문명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더스강을 차지하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갑자기 얘네들이 야 인더스는 조금 약간 좀 인더스강은 강이 좀 조금 뭔가 구렸는지 뭐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동을 하게 돼 이동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아까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산을 넘어서 이 겐지스 강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학자들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히말라야를 넘어서 겐지스 강으로 이동을 했더니 여기에 원래 사는 애들이 있겠니 없겠니? 여기 사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애들을 얘네들이 어떻게 해? 정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야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 우리 아리아의 지배를 받아. 너희들은 노예고 나는 주인이야. 너희들은 지배를 받고 난 지배를 하고 뭔가 이런 계급이 얘네들이 겐지스에 정착하면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계급이라는 뜻의 그 제도, 그 신분 제도가 바로 뭐다? 제일 중요한 거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문명은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응? 이렇게. 걔들은 이 겐지스에 살았던 애들은 뭐가 없냐면, 결정적으로 철이 없네요. 철이 없어요. 근데 아까 아리아인들은 뭐가 있다? 뭘 들었다? 철을 들었다. 철든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없는 애들은 철든 애들한테 어떻게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죠. 노예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신분제가 바로 카스트 제도인데, 자, 이 카스트 제도의 그 카스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교과서 26페이지 볼게요. 저기 보시면, 어, 자, 여기 이제 맨 위가 브라만이라는 카스트인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제사의식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어요. 특히 왕족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왕이지만 브라보, 브라만, 얘네들보다 미치예요. 결국 이 인도는 제사와 정치를 분리했다는 얘기죠. 보통 다른 문명은 왕이 직접 제사 드리거든. 근데 얘네는 특이해요. 근데 그 제사와 정치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사를 더 중시했나 봐요. 제사가 중요하잖아. 그 제사 못 드리면 나라 망해요. 하늘의 제사를 잘 드려야지만 그리고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짱인 거죠. 그래서 이 지배층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인데 브라만 제사장이 왕족 크샤트리아보다 높다. 그 밑에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민들인데 평민들이 마이샤라고 해요. 마이샤. 그 다음에 천민들, 노예들이나 천한 것들, 수드라. 시드라 아니고요. 수드라.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얘네가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토바이가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니? 수드라. 자, 요렇게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겐지스강에 와서 형성된 이 카스트 제도가 사실 거의 지금의 인도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브라만교 이 종교가 힌두교로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지금 인도인들이 힌두교를 믿다 보니까 여전히 브라만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생겨났던 이 종교가 지금도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데 문제는 이 신분제 때문에 인도가 조금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인도까지 봤고요. 그다음 마지막 중국으로 갈게요. 중국. 자, 중국. 중국은 이제 황하강이라는 강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황하강 주변에서 최초의 국가가 원래는 상전에
하라는 나라가 있기는 해. 하. 하가 최초인데, 근데 문제는 기록상이에요.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 유적 같은 거,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이제 있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결국 수많은 유적들과 기록들이 남아 있는 그 대표적인 실질적인 최초의 국가는 바로 상나라다. 상을 줘야 돼, 얘네들은. 가장 상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상나라의 수도가 은인데 은이라는 그 상해 수도의 유적지를 은허라고 이야기해. 은허.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옛날에 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2000년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네. 서울터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은허에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출토가 되어서 성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네.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 뭐 예를 들면 청동기, 뭐 달력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또 신권 정치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이 직접 제사 드리면서 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송나라 하면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문자예요. 바로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자, 갑골문. 갑은 뭐고 골은 뭘까? 갑. 그러면 갑은 바로 어, 등이에요. 등. 등뼈. 어? 특히 이제 어떤 동물의 등뼈겠니? 뭐, 소 같은 게 많겠죠. 소 등뼈. 그러면 소 뼈다귀. 어? 등뼈. 맛있잖아요. 이제 뼈에다가 글자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 골은 뭐니? 잘못 얘기했다. 자, 지울게요. 자, 갑은 소 등뼈가 아니라, 다시 할게요. 거북이. 거북이 등뼈예요. 제가 갑자기 뼈다귀가 생각나가지고요. 착각을 했네요. 자, 골은, 이게 이제 소 등뼈예요. 자, 어쨌든, 거북이 등은 이제 뼈가 아니죠. 그 등 껍질. 다시 한번 선생님 적을게요. 선생님 정신없네요.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럼 거북이 등껍질. 딱딱하잖아요. 그 소 등뼈. 크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막 불로 지져버려요. 막 지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지겠죠. 그럼 갈라지면 그 금이 간 부분을 그 방향을 통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같은 경우에도 손에 금을 보고 얘는 생명선이 기네. 얘는 결혼 2번 하네. 부럽다. 뭐 이런 식의 금을 보고 인생의 어떤 점을 치듯이 국가에서도 거북이 잡아가지고 등껍질이 막 불 달궈가지고 짝짝짝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점의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글자가 바로 뭐다? 갑골 문자다. 이것도 교과서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27페이지 보시면 자, 갑골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아마도 거북이 등껍질 같죠.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금이 가져 있단 말이야. 둘로 지져가지고 갈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신의 뜻을 판단해왔다.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글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보니까, 지금 중국 글자하고 비슷하네? 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중국의 글자가 바로 한자죠. 그럼 한마디로, 이 각골문, 이 상나라, 중국 최초의 국가 상나라의 각골 문자는, 요거는 어떤 문자의 또 시발 문자가 될까요? 그렇죠. 한자의 시발이다. 문자다. 지금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이 한자가 바로 이때 상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자가 바로 각골문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상나라가 이렇게 잘 문자도 있고 잘 나가다가 결국 이제 왕이 안타깝게도 저 여자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얘기해주면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제 어, 주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주왕이 이제 딸기 아니고요.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요. 태어나지 못해요. 어? 그래서 달기가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리고 얘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달기가 저는 그냥 저 호수를 술로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한 잔씩 떠먹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줘요. 술을 연못으로 채우고요. 그 주지라고 해요, 주지. 연못 지자에 술주자. 그러다가 이제 술만 먹으면 안 되고, 지금 안주를 먹고 싶다. 고기 안주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놔요. 매달아놔요. 그래서 그걸 육림이라고 해요. 고기 육자에 숲을림자. 어? 이러한 그 일화를 주지육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술만 먹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먹고 놀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는 이 주왕으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나라가 바로 이제 하필이면 또 주나라네요. 자, 이 주나라. 자, 주나라는 상나라 때보다 훨씬 더 영토가 넓어져요. 자, 우리 교과서 28페이지 영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우리 이 상나라의 세력 범위와 주나라의 세력 범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상나라는 한 요 정도가 된단 말이야.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 은이었다. 은. 그래서 은허에서 각골 문자 같은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죠. 자, 근데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훨씬 더 이렇게 넓단 말이야. 그리고 이 주나라의 수도가 어디다? 바로 호경이라는 데죠. 호경. 경자가 들어가면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 경자예요. 자, 근데 이제 호경에서 자리를 잡고 이 주나라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저 밑에 먼데 막 이런 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데는 막 통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멀어. 어? 그래서 야, 그 지역은 너희들이 다스려. 그래서 가장 믿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가족이에요. 핏줄이에요. 우리 그 재벌들 보면 회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누구한테 물려주니? 다 자식들, 조카들, 손자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주나라는 영토가 무지하게 넓어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영토를 왕이 친척들이나 누구한테 공신들한테 나눠줘요. 특히 이제 그 친척들, 형제 친척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눠준 땅을 뭐라고도 하냐면 봉토라고 이야기해. 봉토. 봉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로 삼는 거야. 너는 나의 신하야. 내가 봉토를 줄게. 그래서 이 제후를 봉토를 받은 신하다 해가지고요. 뭐라고도 부르냐면 봉신이라고도 이야기해. 봉신. 뭐라고요? 봉신. 봉신. 자, 제후는 봉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제후가 받은 영토도 무지하게 넓어. 그래서 자기 밑에 또 봉신을 둬요. 또 봉토를 이 밑에 봐봐. 하사하는 거예요. 그 밑에 애들이 경대부라고 하고, 그리고 경대부로부터 이제 뭘 받냐면 군역과 공납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후가 된 신하들은 제후로 임명한 왕이나 그 위의 제후에게 군사적인 충성을 다하고요. 그 지역의 물건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땅을 주고 야 이제 너 나한테 충성을 해. 내가 어떤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니네 군사 보내고 충성을 다해. 그리고 그 지역에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바쳐. 뭐 이런 식으로 이 주나라는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봉건제라고 이야기해요. 봉건제. 주나라는 봉건제로 통치했다. 그러니까 봉토를 받은 봉신들에 의해서 그 지역을 건설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다. 그래서 이걸 봉건제라고 이야기해. 봉건제 다시 우리 교재 가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무슨 죄? 봉건죄. 자, 봉건만 쓰면 되겠네요. 봉건죄. 자, 관계는 무슨 관계?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중요해요. 서양 세력도 한 국가가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고 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 제후로 삼고 봉토를 주고 봉신으로 삼는 봉건제가 서양에도 있는 나중에 배울 건데 걔네들이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중국만 그래.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대기업이 자식들, 형제들한테 나머지 조그만 회사들을 주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자식들한테 이게 물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계약을 맺고 물려주더라고요. 자, 그런 차이는 나중에 서양 봉건제 배울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 중국 문명까지 이제 다 배웠네요. 그래서 나머지 관련된 자료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볼 텐데, 여러분들 그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방금 봤던 교과서에서 봤던 요 봉건제와 관련된 것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던 이제 이 주나라가 봉건제 잘 하다가 갑자기 또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그 아까 상나라도 달기라는 여자 때문에 무너졌다시피 이번에도 똑같아요. 여자 때문에 이게 응? 이 상나라의 왕이 헤매다가 무너져. 그러면 상나라, 주나라. 주나라의 마지막 왕은 몰라도 되지만 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유왕은 이제 어떤 여자한테 빠졌냐면 포사라는 여자한테 빠져요. 근데 포사가 너무 예쁜데 이제 웃질 않아요. 안 웃어. 웃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막 장난을 치는데 이 유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죠. 어떤 장난을 치냐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지방 제후들은 군사를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 유황이 이제 봉화에 불을 펴요. 봉화에 불을 피면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라!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봉화를 폈는데 제후들이 막 허겁지겁 군사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유황이 야, 한번 장난 한번 쳐봤는데? 하고 이제, 얘기하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을 짓는 그 제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때 포사가 웃은 거예요. 아주 웃음 코드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유황이 요런 거 좋아하네 해가지고 한 번 또 장난을 친 거죠. 또 막 불을 피고 허겁지겁 달려오자 야 꺼져 이렇게 하니까 뭐야 하면서 황당해 할 때 또 터진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유황이 또 봉화불을 펴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지도 볼게요. 또 서울을 호경을 이민족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왼쪽에 그 호경 있죠. 근데 드디어 호경에 실제로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쳐들어왔어. 그럼 또 봉화에 불이 폈겠죠. 근데 우리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이제 그 뭐야 깜빡 속았던 세 번째 끈 안 속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방의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야 되는데, 야, 이번에도 또 장난쳤겠지 해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호경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호경이 함락이 되면서 결국 호경을 빼앗기고 어디로 갈까요? 야급이라는 데로 이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자한테 빠져서 여기 장난치다가 수도도 빼앗기고 쫓겨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후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다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방의 제후들이 어차피 시간이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이제 혈연 관계도 느슨해져요. 뭐 자식이 아니라 뭐 사돈, 팔촌, 십육촌 막 이제 점점 지방의 제후 국가들이 이제 왕에 대한 충성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혈연 관계도 약해지면서 결국 제후들이 어떠한 식으로 태도를 취할까요? 나 이제 독립할래. 그럼 독립. 응? 그 왕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결국 지방 제후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내가 이제 왕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봉건제가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새로운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지네들끼리 이런 춘추 전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춘추 전국 시대부터는 또 다음 중국 역사 배울 때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은 주나라도 마지막 왕이 토사라는 여자에 빠져서 막 장난치다가 결국 수도 빼앗기고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면서 결국 분건제마저도 무너지게 되며 결국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안녕.